안녕하세요. 누군가에게 기적을 선사한 40대 후반 남자이자 인테리어 업자입니다. 아무래도 큰 회사가 아닌 동네 인테리어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 저는 주로 가정집이나 작은 카페, 식당 인테리어 관련 일을 많이 맡곤 해요. 그중 가장 많이 맡는 일은 가정집 인테리어 일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서울엔 정말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니까요. 숱한 갈등을 겪고 그 끝엔 보람도 느끼며 수많은 공사를 맡았지만 그중 단연코 제 뇌리에 새겨질만 했던 일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3년 전의 일을 고를 수 있습니다. 평소 일을 하며 즐겨 듣던 이 사연 튜브에 유독 감동 사연이 많이 올라오더군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고 겪었던 당시의 일도 이 채널에 공유해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 두 분을 비교적 일찍 여의었습니다. 소방관이셨던 아버지는 화재 진압을 하다 제 나이 18, 누나의 나이 20살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가진 분답게 이타적이고 타의 모범이 되는 분이셨고, 그런 아버지는 우리 가족에게 없어서는 안 될 든든한 기둥 같은 가장이셨죠. 여보, 당신 없이 난 어떻게 살라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가족 중 가장 힘들어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엄마였습니다. 강인했던 아버지와 달리 엄마는 연약한 분이었어요. 엄마는 아버지를 무척이나 의지하셨고 두 분은 동네에서도 소문난 인고 부부였거든요. 더군다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 일어난 불의의 사고로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된 엄마는 아버지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하게 높아져 있는 상태였어요. 조금의 과장을 보태 말하자면 자식인 저와 누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엄마의 세상 전부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엄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엄청난 우울증에 시달리셨어요. 그리고 결국 엄마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바로 다음 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우리 남매에게 짧은 편지 한 장을 남긴 채 말이죠. 널 두고 먼저 떠나서 미안하다. 영미야, 덕배야. 하지만 자꾸만 너희들 아버지가 꿈에서 날 부르는구나. 아무래도 혼자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생을 마감한 네 아버지가 외로운 모양이야. 그리고 몸이 불편한 내가 옆에서 항상 날 챙겨주던 너희 아버지도 없는데 이 쓸모없는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건 자식인 너희들에게도 부담을 주는 일이다. 나는 너희들의 짐만 될 거야. 이제 덕배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엿한 성인이 되었으니 앞으로는 부모 없이도 너희들이 알아서 현명하게 세상을 잘 살아가리라 믿는다. 비록 엄마인 난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지만 너희들은 누구보다 강했던 너희 아버지의 자식들이니까 말이야. 이 엄마는 그렇게 믿고 먼저 너희들 아버지 곁으로 간다. 그 짧은 2년이라는 세월 안에 부모님 두 분을 잃었던 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20살이었다곤 하나 이제 막 성인이 된 제가 견뎌내기엔 너무도 모진 일이었죠. 누나,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우린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너한테 누나가 있잖아. 그리고 저보다 고작 2살이 많았던 누나는 그런 저를 다독이며 복잡한 장례 절차를 모두 혼자서 처리했어요. 누나 또한 많이 두렵고 막막했을 텐데 말입니다. 저는 그런 든든한 누나 덕에 부모님을 모두 잃은 슬픔을 조금씩이나마 극복해낼 수 있었죠. 저는 누나와 함께 계속해서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대학에 가지 않고 취업을 했던 누나처럼 저 또한 곧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공장일, 주방일, 심지어 회사까지 다녀보아도 영 적성에 맞는 일을 찾기가 힘들더군요. 그렇게 이 일 저 일을 전전하던 어느 날 25살이 되었던 전 우연히 신문 광고를 보고 인테리어 일을 접하게 되었어요. 잘 봐라 덕배야. 이 새 인테리어라는 건 말이야. 깔끔한 철거가 가장 기본이야. 잘 허물어야
그곳에 새 생명을 잘 불어넣을 수 있거든. 저는 한 반장님 아래에서 철거 일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공간의 인테리어 전반을 다루는 일은 당시 저에게 신선한 자극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당시에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길을 잃고 헤맸던 제 자신의 인생이 이미 조금 망가졌다고 생각했거든요. 한창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던 20살의 시작이 부모님의 죽음이라는 잘못된 단추로 깨어져 버렸다는 원망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인테리어 일을 하다 보니 새로운 시야가 트이더라고요. 낡은 집을 새롭게 단장하는 일처럼 제 몸뚱이 하나만 집 골초처럼 멀쩡하다면 제 인생은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생각을 바꾸니 매번 무료하고 암담하기만 했던 매일이 조금씩 활기차지기 시작하더군요. 그때부터 전 본격적으로 인테리어 업계에 뛰어들었습니다. 마치 이쪽 일을 만난 건 제 운명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저와 쭉 함께 살던 누나는 20대 후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처남, 인테리어 일한다며? 드라마 세트장 일하는 나랑 결이 비슷하네. 앞으로 잘 부탁해. 저도 저희 누나 잘 부탁드려요, 매영. 매영은 저에게 무척 잘해주었어요. 저는 그동안 마음고생 많던 누나가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 참 다행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람을 볼 줄 몰라도 한참 모르던 저의 아니란 생각이었죠. 누나가 결혼한 지 2년쯤 되었던 어느 날이었어요. 당시 저는 일이 너무 바빠 누나와 연락을 자주 하지 못했어요. 누나는 결혼한 후 몸이 좋지 않아 일을 쉬고 있었기에 집에만 있는 사람이 별일이야 있겠나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날은 유독 누나에게 연락을 해보고 싶더군요. 어차피 누나랑 연락한 지도 거의 한 달이 다 되었으니 목소리나 듣자 싶어 저는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그런데 아침에도 점심에도 심지어 저녁에도 누나는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매영에게 전화를 해볼까 싶었지만 시간대 구분 없이 바쁘게 일하는 매영을 괜히 귀찮게 하는 것 같아 그만두었어요. 그날 전 일을 마치고 누나가 살던 빌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집 초인종을 누르고 누나를 불러보아도 집에선 인기척이 들리질 않더군요. 그리고 그때 장을 보고 돌아오던 옆집 사람이 저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겠어요? 저 혹시 그 집 새댁이 총각 누나 돼요? 네, 그런데요. 아이고, 총각 누나 지금 집에 없을 거예요. 어젯밤에 구급차 실려갔거든. 네? 구급차요? 그렇다니까. 그 집 남자가 총각내 누나를 그렇게 때렸어. 이 빌라가 워낙 낡아서 방음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 집에서 푸닥거리 할 때마다 우리 집에 아주 생생하게 들렸거든. 내가 저러다 사람 잡겠다 싶어서 몰래 경찰까지 부른 적도 있다니까. 저는 놀라서 누나에게 다시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누나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이번에 문자를 남겼어요. 누나, 병원에 있는 거 다 알아. 얼른 내 전화 받아. 누나는 정말로 제 전화를 피했던 것 같더군요. 제가 그 문자를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누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거든요. 저는 누나의 전화를 받자마자 누나가 있다는 병원으로 달려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본 누나의 몰골은 정말 말이 아니었어요. 누나는 팔에 깁스를 하고 있었고 얼굴엔 퍼렇고 붉은 멍이 군데군데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누나를 불렀죠. 누나, 여태 그놈한테 이렇게 맞고 산 거야? 왜 나한테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 이게 대체 이 꼴이 뭐야? 누나는 조용히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그리고 누나 입에서 나온 말은 동생인 제 억장을 무너뜨리고 말았죠. 분명히 남편도 시부모님도 처음엔 나한테 잘해줬는데 시부모님이 언제부턴가 자꾸 날 부모 없는 애라면서 무시하더라고. 부모도 없는 네가 이 집을 벗어나면 어딜 가겠냐. 이젠 넌 죽어서도 이 집 귀신이니까 앞으로 우리 말 잘 들어라 하면서 말이야. 시댁에 가면 언제부턴가 난
완전 그 집 종처럼 부려졌어. 그런데 날 무시하는 게 당연시 되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젠 네 매형까지 날 막대하더라고. 처음엔 말로만 나를 하대하더니 나중에 술만 취하면 날 그렇게 때리는 거야. 일터에서 얻은 스트레스를 나한테 풀었던 거지. 나 원래 올해부턴 다시 일구에서 직장 다니려고 했거든. 그런데 네 매형이 그것도 못하게 했어. 내가 밖에 나가게 되면 자기가 나를 허구한 날 때리던 게 들통날까 봐. 그런데 이렇게 사는 꼴을 너한테 어떻게 보이니? 네가 마음 아파할 게 뻔한데. 지금도 봐. 네 눈에 눈물 고인 거. 네 매형도 내가 너한테 말 못할 걸 잘 알았는지 너랑 통화하는 건 경계조차 하지 않더라. 이 바보야. 내 마음 아픈 게 그렇게 중요해? 누나 몸부터 먼저 돌봤어야지.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어? 누나가 이렇게 바보처럼 구니까 그놈이 더 만만해서 이런 거 아니야? 누나가 부모가 없지 가족이 없어? 동생 뒀다가 어디다 쓸래?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길로 매형에게 전화를 걸어 매형 일터로 찾아갔어요. 처남, 무슨 할 말이 있길래 여기까지 왔어? 오랜만에 얼굴 보니까 좋네. 나 조금 있으면 일 끝나는데 우리 오랜만에 술 한잔 할까? 그 인간은 제가 모든 걸 알고 왔을 거라는 사실은 미처 생각지 못했는지 역겨운 웃음을 지으며 저를 맞이하더군요. 그 웃음을 본 순간 저는 그만 눈이 돌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난생 처음으로 차마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천아, 왜 이래? 이 개자식이 감히 우리 누날 그 지경으로 만들어? 한 번만 더 웃어봐. 그 입을 아주 찢어버릴 테니까. 천아, 입 닥쳐. 어디 너도 한번 똑같이 맞아봐. 네가 우리 누나한테 한 개짓거리처럼. 저는 그놈을 무자비하게 쥐어 패기 시작했습니다. 무방비 상태였던 그놈은 맥없이 매타작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제가 멈출 생각을 안 차 그놈은 제 다리에 매달려 애원을 하더군요. 내가 잘못했어, 천아. 제발 그만해. 하지만 저는 그놈의 말을 무시했고 한참이나 주먹과 발을 더 휘두른 후에야 매타작을 멈춘 전 가쁜 숨을 몰아쉬며 그놈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너 우리 누나 앞에 나타나기만 해. 그땐 네 놈뿐만 아니라 네 부모라는 연놈들까지 싸잡아서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알았어? 그놈은 코피를 흘리며 엉엉 울기만 하더군요. 이후 저는 누나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누나는 그놈과 이혼을 했고 저는 누나가 그놈과 협의 이혼을 하는 동안 법원까지 동행해 철저히 누나 곁을 지켰습니다. 그놈은 제게 된통 당하던 날의 기억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는지 마지막까지도 제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더라고요. 누나, 나랑 서로 의지하면서 같이 살자. 나 20살 때 누나가 그랬지. 나한텐 누나가 있다고. 마찬가지로 누나한텐 내가 있어. 이젠 내가 누나 지켜줄 거야. 몸도 마음도 많이 다쳤던 누나는 제 말에 소리 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누나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3년 뒤 제가 아내와 결혼을 한 뒤에도 말이죠. 아내는 참 어질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연애 시절 아내에게 가정사부터 저희 누나 이야기까지 제 전부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결혼 전 저는 아내에게 조심스러운 부탁을 했죠. 우리 결혼한 후에 우리 누나도 함께 살고 싶은데 혹시 허락해 줄 수 있을까? 당신에겐 너무 무리한 부탁일까? 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아내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대답을 기다리던 제게 이렇게 말해주더군요. 그게 무슨 당연한 소리야. 내가 당신 사정 뻔히 다 아는데. 그리고 언니가 좋은 사람인 거 나 잘 알고 있어. 난 언니 같은 사람이면 10명이랑도 같이 살 수 있는데? 난 당신이 결혼했으니까 이제 언니랑 따로 살 거라고 말했으면 오히려 당신한테 실망했을 거야. 아내의 배려 깊은 그 말이 정말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어쩌다 제가 이런 좋은 사람을 아내로 맡게 된 건가 싶어 새삼 하늘에 감사했죠. 게다가 장인어른 장모님과 처남 또한
저희 집 사정을 잘 이해해 주셔서 저는 아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아내를 만난 건 제 인생에 다시 없을 큰 행운이었습니다. 아내와 결혼을 한 후 거짓말처럼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기 시작했거든요. 몇 년간 결혼 생활 때문에 생긴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누나는 집에서 자신을 살뜰히 챙겨주던 아내 덕에 마음의 병을 털어버리고 드디어 작은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와 아내를 골고루 닮은 아들과 딸을 각각 한 명씩 낳았어요. 그렇게 부모가 되니 저는 더더욱 책임감이 생겨 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30대 후반의 나이에 드디어 작지만 번듯한 인테리어 가게를 차릴 수 있었죠. 남의 밑에서만 일을 하다 막상 직접 일을 따내고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사장이 되어보니 일전엔 미처 알지 못했던 고충이 정말로 많더군요. 일이 끝나고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 매일같이 마음이 바뀌었다며 정해진 안건을 번복하는 사람, 시공한 지 5년이 지난 후 벽지가 노래졌으니 무료로 도배해달라는 사람 등 저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마찰을 빚어야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누나와 아내 그리고 아이들을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어떻게든 이 바닥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대한 고객들의 요구를 맞춰주었고 조금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도 그냥 한숨 한 번 쉬고는 넘겨버렸죠. 그러다 보니 다행히 제 가게는 점점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제 나이가 40대 중반쯤 되었을 때 제 가게는 꽤나 입소문이 난 인테리어 업체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젊은 부부에게 한 달 전 구매한 2층짜리 고택을 카페로 리모델링 해달라는 의뢰를 받게 되었어요. 오래되긴 했지만 예전이었으면 꽤나 부잣집이었겠다 싶은 그런 집 말이죠. 왜 요즘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주택이나 오래된 건물을 기본 골조로 남겨두고 개조해서 만든 감성 카페요. 저희도 거기를 그런 카페로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저는 흔쾌히 의뢰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의뢰는 잘만 하면 앞으로 올 고객들에게 보여줄 좋은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받아들인 그 의뢰가 바로 제 인생에 큰 발자취를 남긴 사건의 초석이 되어 주었죠. 저는 우선 철거부터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딸린 다락방을 전부 뜯어내고 있던 전 다락방 천장 구석에 자리한 작은 공간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천장을 모두 뜯어냈을 때 저는 그 빈 공간에 숨겨져 있던 듯한 커다랗고 까만 비닐봉지 하나를 찾아내게 되었죠. 이게 뭐야? 아우, 먼지 좀 봐. 뭔가를 감싼 듯한 그 비닐봉지는 아주 오랫동안 그곳에 놓여 있었는지 먼지가 수북이 묻어 있었습니다. 안에는 뭔가 묵직한 물건이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먼지를 털어내고 봉지를 열어보았죠. 그리고 봉지 속 내용물을 확인한 순간 저는 너무 놀라 순간적으로 숨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돈다발? 비닐봉지 속에 들어있던 건 바로 5만 원짜리 지폐 다발이었어요.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그 돈들을 꺼내 세어보니 글쎄 봉지에 들어있던 돈은 좋기 2억이라는 거금이더군요. 그렇게 큰 돈을 현금으로 만져본 건 난생 처음인지라 저는 손까지 덜덜 떨었습니다. 그때 정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이 돈이 집주인 부부 돈일까? 아니야. 이 집을 산 지 한 달밖에 안 됐다고 했는데 비닐봉지에 먼지가 수북했잖아. 이 돈이면 아내가 식당 서빙 일을 그만두게 할 수 있을 텐데 아니면 아이들이 더 크기 전에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이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욕심이 났던 건 사실이었지만 제 돈이 아닌 돈을 탐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큰 돈을 잃어버린 주인은 지금 얼마나 애가 탈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는 우선 집주인인 젊은 부부 중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착한 부부는 자신들은 모르는 돈이라며 아주 정직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자신들이 산 집에서 나온 것이니 자기들 것이라고 딱 잡아뗄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혹시 그럼 전 주인분이 이 돈에 대해 아시지 않을까요? 아, 근데 저희가 전 주인이 누구인지 몰라요. 그 집 저희가 경매로 싸게 사들인 집이거든요. 경매요? 아, 그러셨군요. 아, 그럼 이 돈 제가 경찰서에 가져다 줘도 될까요? 물론이죠. 사장님이 발견하신 돈이니까 사장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저희와는 상관없는 돈입니다. 저는 그 길로 돈 뭉치를 들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들 또한 이런 일이 자주 있는 건 아니었는지 돈 뭉치를 보고 놀란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한 푼도 안 빼고 고스란히 가져왔습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2억이던데 자세한 금액은 경찰 선생님들이 다시 세어보세요. 대단하시네요, 사장님. 충분히 욕심 날 법도 하셨을 텐데 여기 인적사항 적고 가주세요. 혹시 주인을 찾았을 때 그 주인분이 사례를 원하실 수도 있고 6개월이 지나도록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소유권이 사장님께 넘어갈 거거든요. 아, 물론 세금은 내셔야 하겠지만은요. 경찰이 말해준 놀라운 사실에 저는 내심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제 인적사항을 적었습니다. 2억이라는 거금이 제 것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좀처럼 진정이 되질 않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내 그 생각을 아예 접어버리기로 했어요. 괜한 욕심을 부려 헛꿈을 꾸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반년이 흘렀습니다. 당시 그 고택은 이미 공사가 끝난 후라 카페가 되어 주인 부부가 운영 중이었죠. 저는 경찰서에서 제게 연락을 주지 않기에 그 돈이 제 주인을 찾아갔나 싶었어요. 경찰을 통해 주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보상금을 요구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러질 않았습니다. 애초에 제 것이 아니었던 걸 욕심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누군가에게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전화는 훗날 제게 더없이 소중한 선물을 남기게 되었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 번호 주인분이 김덕배 씨 되시죠? 네, 전데요. 누구시죠? 혹시 몇 달 전에 돈 뭉치를 경찰서에 가져다 준 거 기억하시나요? 2억 말입니다. 그 돈 주인이 저희 아버지고 저는 그분 아들 되는 사람이에요. 저 혹시 제가 좀 만나 뵙고 싶은데 괜찮으신가요? 저를요? 아, 혹시 사례라면 괜찮습니다. 원래 제 돈도 아니었는데요. 사례도 사례지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귀찮으시겠지만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김덕배 씨가 계신 곳으로 갈게요. 사례도 거절한 저를 대체 왜 보자는 건지 궁금해진 저는 그 남자의 말을 수락했어요.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그 남자는 곧장 저희 가게로 왔더군요. 그리고 그 남자는 기어코 제게 현금 2천만 원을 쇼핑백에 담아 내밀더군요. 저는 박유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사례금 2천만 원이에요. 사실 저도 저희 아버지도 몰랐던 돈인데 덕배 씨 덕분에 그 돈을 찾게 되었어요. 다 덕배 씨 덕분이니까 꼭 사례를 하고 싶습니다. 받아주세요. 그 돈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인인 아버님께서도 모르셨던 돈이라고요? 저는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제 물음에 유중 씨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죠.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로 이 돈은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숨겨놓은 돈인 것 같다네요. 저희 부모님은 그 집에서 거의 30년 가까이 사셨거든요. 덕배 씨, 사실 이 일로 저희 아버지께서 꼭 덕배 씨를 보고 싶어 하세요. 혹시 저희 아버지를 한번 만나 주실 수 없을까요? 사실 사례금도 사례금이지만 이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찾아온 거거든요. 아, 그래요? 뭐 그런 부탁이야 어려운 건 아니지만 저 이 돈은 못 받습니다. 이 돈은 도로 가져가 주세요.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덕배 씨한테 꼭 사례를 하고 싶어 하셨어요. 약간의 실랑이 끝에 저는 우선 그 돈을 받아들고 유중 씨와 함께 유중 씨 아버님이 있다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목적지에 도착한 저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유중 씨 아버님이 계시다던 곳은 바로 호스피스 병원이었거든요. 유중 씨 아버지,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는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환자였던 겁니다. 어서 와요, 젊은이. 이름이 덕배 씨라고 했죠? 여기까지 와줘서
그리고 그 돈을 찾아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아내가 남기고 간 돈을 찾아준 사람을 꼭 한번 만나고 싶었어요. 그만한 돈을 아무도 모르게 가져갈 수도 있었을 텐데 요즘 세상에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 또 있다니 이 늙은이가 그만 감동을 받아서 말이지요. 힘없이 침대에 기대어 계시던 할아버지는 힘겨운 말투로 제게 감사 인사를 하시더군요. 그리고 저와 유중 씨가 간이 의자에 앉자 할아버지는 힘겹게 이야기를 이으셨습니다. 내가 그 검은 봉지를 보고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먼저 간 내 아내가 그렇게 검은 봉지에 돈을 숨겨놓길 좋아했어요. 안 그래도 궁금했어요. 왜 하필 돈을 그런 봉지에 숨겨놓으셨던 거예요? 저는 그만 참지 못하고 궁금했던 걸 할아버지께 여쭤보았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지난 날을 추억하듯 아련한 표정으로 지난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유중 씨는 할아버지에게 힘을 실어주듯 그런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더군요. 여기 이 유중이는 우리 막내 아들이에요. 나랑 아내 사이엔 유중이 말고도 위로 자식 셋이 더 있었어요. 둘째만 딸이었고 나머진 다 아들이었죠. 그런데 우리 막내를 뺀 나머지 놈들은 호로 자식도 그런 호로 자식이 없었어요. 내가 이래봬도 젊었을 적엔 사업으로 꽤나 성공을 했었습니다. 자식들 잘 키우려고 아주 열심히 살았죠. 그런데 그 세 놈은 아주 돈귀신이 붙었는지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가며 내 돈을 뜯어갔습니다. 내가 사업엔 성공했지만 정작 자식 농사는 제대로 짓지 못해서 그놈들을 아주 괴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사업병에 걸린 큰 놈은 툭하면 내 돈을 가져다가 사업을 벌렸다 접었다 하게 반복했고, 큰딸은 백화점 쇼핑에 호텔 파티에 아주 돈을 길바닥에 버리고 다녔어요. 남자를 너무 좋아해서 바람을 피우다 위자료만 수억이 깨지게 냈으면서도 결혼을 3번이나 하면서 말이에요. 결국 마지막 3번째 결혼도 또 나한테서 위자료를 뜯어가면서 끝나게 됐지만은요. 셋째 아들은 음주운전에 폭행에 사고란 사고는 다 치고 다녀서 그놈 합의금으로 나간 돈만 해도 서울의 아파트 몇 채는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정신 좀 차리라고 합의금을 주지 않으려고 해도 그놈은 갖은 깽판을 다 부리면서 내게서 돈을 갈취해 갔죠. 그런 형 누나를 보면서도 유일하게 바르게 큰 아이가 바로 우리 유중입니다. 이 착한 건 제 형 누나가 부모에게 수억씩 뜯어갈 동안 한 번도 자기 몫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매번 자기 형 누나가 저에게 돈을 갈취해 가던 걸 옆에서 뜯어 말렸는데, 그러다 한 번은 눈이 돌아버린 셋째에게 무자비하게 얻어 터지기까지 했지요. 제 아내는 제발 애들한테 돈 좀 주지 말라고 저에게 애원을 합디다. 제가 마음이 약해서 앞에선 거절하다가도 매번 자식들에게 돈을 해주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언제부턴가 통장에서 돈을 빼서 집안 곳곳에 숨겨두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눈에 띄지 않게 검은 비닐봉지에 꽁꽁 싸서 말입니다. 혹시 어디 있는지 제가 알면 그 돈마저 자식들에게 빼앗길까봐 저에게도 돈을 어디에 숨겼는지 일체 얘기해 주질 않더군요. 저 또한 찾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고요. 아주 가끔 장롱 속이나 서랍 깊숙한 곳에서 그것들을 발견한 적이 있긴 한데, 저는 아내에게 그 돈들을 다시 가져다 주었어요. 제가 발견하고 말았으니 다시 숨기라면서 말이죠. 할아버지는 제가 찾은 그 돈은 아마 할머니가 막내 아들이 결혼할 때 주기 위해 모은 돈이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여태 다른 자식에겐 수도 없이 돈을 뜯겼지만 정작 부모를 진심으로 위해주던 막내 아들에겐 제대로 된 재산 한 푼 주지 못했다며
막내 아들의 결혼식 때 해줄 돈만큼은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고 평소에 누누이 말씀을 하셨다면서요. 아무리 아내가 평소에 돈을 자주 숨겨두었기로써니 그만큼 큰 금액을 현금으로 찾아서 숨겨둔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 그 돈이었겠거니 하고 추측해 보는 거죠. 제가 10년 전에 뇌출혈로 한번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간병인이 없으면 스스로 거동조차 할 수 없었고 이후로도 거듭 병을 얻어 결국 지금까지 계속 병원 신세를 지고 있지요. 쓰러진 이후 사업도 함께 망해버렸고요. 그때부터 아내가 식당 일 다니면서 돈 관리도 전부 했었는데 아마 그 이후 아내가 그만한 돈을 모아서 숨겨놓은 게 아닌가 싶네요. 그런데 할머니께선 왜 그 돈에 대해 돌아가실 때까지 할아버지께 아무 말씀을 안 해주셨을까요? 제 질문에 할아버지는 씁쓸한 웃음을 지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할아버지의 말에 저는 그 질문한 것을 곧바로 후회했죠. 그럴 새가 없었을 겁니다. 갑자기 가버렸거든요. 3년 전에 식당 일을 다녀오다가 그만 뺑소니 사고를 당하고 만 거죠. 차라리 병에 걸려서 갔다면 그 돈에 대해 나한테 얘기를 해주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 뒤로 그 집이 왜 그렇게 경매에 넘어가게 된 건 줄 아십니까? 아휴, 자식 놈들이 더는 저한테 뜯어갈 것이 없자 제가 살던 집까지 담보로 잡아서 대출을 받아달라고 하대요. 아주 마지막까지 다 긁어간 거죠. 아픈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진 안중에도 없고 말입니다. 인생 참 웃기죠. 그리고 그때 그놈들이 집안 구석구석을 다 뒤져서 아내가 숨겼던 돈 뭉치들까지 싹 다 찾아 가져갔던 터라 전 집에 아내가 숨긴 돈이 더 남아있을 거라곤 정말 생각조차 못했어요. 그런데 덕배 씨 덕분에 봉지에 담긴 돈을 다시 찾게 되었으니 정말 얼마나 얼떨떨하고 놀랐는지 모릅니다. 검정 봉지를 보자마자 아내가 생각나서 눈물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돈은 그냥 돈이 아니라 아내가 남긴 마지막 유품이었으니까요. 말을 마친 할아버지는 결국 눈물을 주르륵 흘리시더군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던 유중 씨의 눈에도 어느샌가 눈물이 잔뜩 고여 있었고 그들의 모습을 본 제 코끝 또한 잔뜩 시큰해지고 말았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엔 유중 씨가 할아버지를 보살폈다고 합니다. 병원비 또한 전부 유중 씨가 냈고요. 그렇게 할아버지는 계속 병원 신세를 지다 얼마 전 결국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고 2달 전 이 호스피스 병원으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둘째인 딸만 딱 한 번 얼굴을 비췄을 뿐 나머지 아들들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더군요. 더 이상 할아버지에겐 뜯어갈 돈이 없었으니까요. 와, 생판 남인 제가 듣기에도 너무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인두껍을 쓰고서 인간이 부모에게 저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게다가 할아버지의 돈을 그렇게 뜯어갔건만 그놈들은 지금 잘 사고 있지도 않다더라고요. 원래부터 사업에 소질이 없던 큰아들은 모든 사업을 다 말아먹고 이혼까지 당해 폐인처럼 살고 있고 셋째는 또 사람을 때려서 결국 교도소에 들어가 있다네요. 그나마 둘째인 딸은 최근에 다시 남자 하나를 만나 살림을 합쳐서 무난하게 살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도 우리 유중이가 드디어 2달 뒤에 결혼을 합니다. 유중이가 올해 39 먹은 노총각이었거든요. 아내 유지대로 그 돈은 유중이 결혼할 때 줄 생각입니다. 왜 이렇게 이놈이 장가를 못 가나 했더니 아내가 막내 아들 결혼할 때 주려고 남긴 그 돈을 유중이 이놈한테 돌려보내려고 여태껏 하늘에서 결혼을 못하게 막았었나 봐요. 안 그래도 제가 유중이에게 줄 돈이 한 푼도 없어서 너무 죄스러웠거든요. 우리 유중이 저 때문에 그동안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제 병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공무원 일하면서 번 돈
죄다 저에게 썼지요. 그러니 덕배 씨, 그렇게 소중한 아내의 돈을 우리에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덕배 씨를 꼭 뵙고 싶었어요. 할아버지는 힘겹게 몸을 숙여 저에게 인사를 하시더군요. 저는 그런 할아버지에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아닙니다. 돈이 그냥 제 주인을 찾아갔을 뿐인데요. 할아버님 자식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 속이 다 부글부글 끓네요. 정말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그래도 막내 아드님만은 이렇게 좋은 분으로 할아버지 옆에 남아 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제 유일한 복입니다. 평생 못된 누나 형들 사이에서 마음고생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이렇게 착하고 바르게 자라줘서 제가 이놈에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게다가 벌이는 좀 적어도 안정적인 공무원이고 결혼하며 들고 갈 자금도 생겼으니 제가 언제 눈을 감아도 이젠 여한이 없어요. 이 한많은 늙은이 마지막을 이렇게 마음 편하게 만들어준 건 다 바로 덕배십니다. 정말 고마워요. 우리 유중이가 덕배 씨에게 2천만 원을 드렸을 겁니다. 제 마음이니 부디 거절하지 말고 받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거 참 분위기상 더는 제가 그 사례금을 거절할 수 없을 것 같더군요. 저는 하는 수 없이 그 돈을 감사히 받고는 인사를 하고 병원에서 나왔어요. 유중 씨는 저를 데려다 주겠다며 황급히 저를 뒤쫓아왔지만 저는 그런 유중 씨의 선의를 거절했죠. 아버님 곁에 있어드리세요, 유중 씨. 어차피 그리 먼 거리도 아닌데요. 유중 씨,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대단하세요. 같은 입장이었다면 저는 유중 씨처럼 그렇게 바르게 자라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배우고 갑니다. 유중 씨 아버님이 편안한 여생을 보내시길, 그리고 유중 씨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길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유중 씨는 제가 코너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제 뒷모습을 보고 있던 것 같더군요. 비록 제가 뒤를 돌아보진 않았지만 등 뒤에서 그 따뜻한 시선이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내와 누나에게 할아버지와 유중 씨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마음 여리고 착한 누나는 눈물을 글썽거렸고 아내는 제가 들고 온 2천만 원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그렇게 고생스럽게 살았다는데 이 돈 정말 안 돌려줘도 괜찮을까? 저는 그런 아내에게 싱긋 웃으며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나도 다 생각이 있지. 한 달 뒤 결국 할아버지께선 숨을 거두시고 말았습니다. 정이 들면 나중에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 그동안 차마 할아버지를 찾아가지 못했지만 유중 씨에게서 부고 문자를 받아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알게 되었어요. 그 부고 문자 하나에도 저는 유중 씨의 착한 심성을 느낄 수 있었죠.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미 발인까지 다 마쳤으니 따로 찾아오진 않으셔도 됩니다. 또다시 덕배 씨를 번거롭게 해드릴까 싶어 일부러 미리 연락을 드리지 않았어요. 다만 덕배 씨 덕에 아버지가 한결 편히 눈을 감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덕배 씨. 유중 씨의 문자를 받은 전 잠시 눈을 감고 할아버지를 위해 묵념을 했습니다. 이곳에선 너무 힘든 삶을 사셨던 만큼 하늘에 가서는 할머님을 만나 꼭 행복하셨으면 좋겠다고 빌면서 말이죠. 그리고 또다시 한 달 뒤 저는 단정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유중 씨의 결혼식장으로 향했어요. 지난번 할아버지 장례식은 참석하지 못했으니 유중 씨의 결혼식만큼은 꼭 참석해서 축하해주고 싶다며 유중 씨에게 결혼식 날짜와 장소를 물어봤거든요. 저는 그곳에서 그동안 제가 계획했던 일을 실행에 옮길 수 있었죠. 결혼 축하드려요, 유중 씨. 새 신랑 인물이 아주 훤하네요. 감사합니다, 덕배 씨. 여기까지 와주실 줄은 몰랐는데 정말 감동이에요. 꼭 식사하고 가세요. 저는 결혼식장 뒤편에 서서 쑥스러운 표정의 유중 씨가 입장하는 모습과 신부에게 축가를 불러주는 모습,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시간에
신랑 측의 빈 혼주석을 보며 눈물 짓는 유중 씨의 모습까지 모두 다 지켜보았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보니 의외였던 건 유중 씨의 누나가 결혼식에 참석을 했다는 거였죠. 유중 씨의 두 형을 포함해 세 사람 모두 유중 씨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유중 씨의 누나는 직계가족 사진까지 유중 씨의 곁에 붙어서 찍은 후에야 유유히 결혼식장을 떠나더군요. 유중 씨는 그런 누나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 이내 시선을 거두고는 다시 다른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러 자리를 떴죠. 나중에 듣기로 그날이 유중 씨가 자신의 누나를 본 마지막이었다고 하더군요. 이후에 유중 씨는 자신의 두 형과 누나와의 연락을 모조리 끊어버렸거든요. 그리고 그날 저녁 예상한 대로 유중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능청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유중 씨. 새신랑이 결혼식 날 저녁부터 어쩐 일이세요? 덕배 씨,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무슨 축의금을 2천만 원이나 내셨어요? 아, 보셨어요? 별거 아닙니다. 유중 씨 아버님과 유중 씨가 감사의 의미로 저에게 사례금을 주신 것처럼 저 또한 축하의 의미로 축의금을 드린 것뿐이에요. 이제 공평하죠? 맞습니다. 2달 전 결국 병원에서 2천만 원을 받아온 저는 그 돈을 고스란히 유중 씨에게 축의금으로 돌려주었어요. 이것이 바로 2달 전부터 제가 세운 계획이었죠. 와, 무슨 따뜻한 휴먼 드라마 같다. 그치, 올케? 그러게요. 역시 내 남편 멋있어. 존경해. 돈을 잘 돌려줄 수 있는 제 계획을 들은 아내와 누나는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에 저는 괜히 좋은 일을 하게 된 것 같아 뿌듯한 마음에 어깨가 으쓱하더라고요. 유중 씨는 당황한 티를 감추지 못하며 거듭 제게 따져 묻더군요. 아니, 덕배 씨, 이건 저희가 정말 감사의 의미로 드렸던 건데 이걸 이렇게 다시 돌려주시면 어떡해요? 저 그 돈 처음부터 받을 생각 없었어요. 할아버지께서 워낙 간곡히 부탁을 하셔서 제가 잠깐 보관해 놨을 뿐입니다. 어차피 제 돈도 아니었고 그 돈은 유중 씨 어머님께서 힘들게 식당 일하며 아버님 보살피시는 와중에도 아주 어렵게 모아놓으셨던 거 아닙니까? 바로 막내 아들인 유중 씨를 위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은 한 푼도 빠지지 않은 온전한 상태로 유중 씨에게 가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는 제게 그 돈 돌려줄 생각하지 마세요. 이번엔 제가 부탁드립니다. 덕배 씨. 결국 유중 씨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그런 유중 씨에게 웃으며 형으로서 이야기를 해주었죠. 유중 씨, 저도 부모님이 두 분 다 안 계십니다. 저희 집안도 제 인생도 꽤나 다사다난했죠. 그래도 지금은 좋은 아내 만나 자식 둘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유중 씨 아내 되신 분도 결혼식장에서 보니까 무척 선하게 생기셨더라고요. 분명 유중 씨가 만난 분이니 아내분도 좋은 분이시겠죠? 그러니까 유중 씨, 앞으론 힘들었던 지난 날은 다 잊고 하늘에 계신 부모님만 생각하면서 아내분이랑 행복하게 사세요. 2달 전에도 말씀드렸듯 어디서나 제가 항상 유중 씨를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배 씨. 저 꼭 행복할게요. 그래요. 그만 우시고 신혼여행 잘 다녀오세요. 그리고 신혼여행 다녀오시면 우리 언제고 만나서 술이나 한잔 하자고요. 그땐 덕배 씨, 유중 씨가 아니라 형, 동생 하면서 만날 수 있었으면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겠네요. 그날 이후 3년이 지난 지금 유중 씨와 저는 어떻게 됐을 것 같나요? 맞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상하셨다시피 저와 유중 씨는 거의 친형제처럼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제가 중간에 언급했던 한 통의 전화가 제게 준 선물은 다름 아닌 유중 씨와의 소중한 인연이었던 겁니다. 유중 씨 오셨어요? 아이고, 우리 아영이도 엄마랑 같이 왔네. 안녕하세요, 형수님. 식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저번 달에 아영이 엄마가 아주 상다리 부러지게 잔치상을 차려서 우리 가족 전부 초대해 줬잖아요. 민규야, 제이야, 아저씨 아줌마 오셨어. 나와서 인사해야지.
저희 가족과 유중 씨, 아니 유중인의 가족은 서로의 집을 오가며 종종 식사 대접을 할 정도로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유중이는 작년에 아주 예쁜 딸 아영이를 낳은 뒤로 얼굴이 더욱 폈습니다. 유중이를 닮아 참 심성이 고운 유중이 아내는 저희 아내와 누나와도 언니 동생 하면서 자매처럼 지내고 있죠. 그리고 중3, 중2가 된 저희 아들과 딸 또한 유중이를 삼촌하며 잘 따른답니다. 유중이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누구와도 빠르게 친해질 수 있는 굉장한 친화력을 가졌더라고요. 오죽하면 저희 아이들 생일 전에 유중이가 제게 따로 연락해 애들이 뭐가 갖고 싶대 하고 귀띔을 해줄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형님, 영미 누나는요? 또 그 사람 만나러 갔어요? 말도 마. 작년에 우리한테 들킨 후로는 아주 매일같이 만나러 다녀. 그리고 좋은 소식은 오래도록 남자를 만나지 않던 누나가 작년에 우리 가족에게 비밀 연애를 하다 들켰다는 겁니다. 누나를 추궁해보니 누나가 이직을 한 회사의 부장이란 사람과 거의 5년을 넘게 만나고 있었다더군요. 그 사람도 아이 없이 20년 전 사별을 하고 여태껏 혼자서 살고 있었다더라고요. 근데 왜 말을 안 하셨대? 그냥 불편했대. 전 남편한테 그렇게 되었는데 또 남자를 만날 생각을 하는 자신이 마치 죄진 사람 같았고 그런 자신의 모습이 동생이 나한테 너무 창피했다면서 말이야. 뭐 이상한 놈만 아니라면야 내가 왜 반대를 하겠냐마는 누나가 예전에 한 번 데인 적이 있으니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 그리고 누나는 아직까지 그 사람과 결혼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이대로 만나기만 하다가 헤어져도 좋다고요. 그만큼 결혼에 대한 누나의 트라우마가 심했다는 소리겠지만 저 또한 그런 누나를 보챌 생각은 없습니다. 다행히 누나가 만난다던 사람 또한 누나의 상처를 잘 알고 있었기에 누나에게 그 어떤 요구도 강요도 하지 않고 조용히 누나의 곁을 지켜주고만 있다네요. 비록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 언젠간 누나의 아픈 트라우마를 낫게 해줄 수 있기를 저는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아무리 과거에 힘든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디며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는 이야기를 많은 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어서예요. 바로 지금의 누나와 저, 그리고 유중이처럼 말이죠. 그리고 저는 제가 신청한 이 사연을 유중이와 만나 술을 한잔하면서 안주 삼아 들을 생각입니다. 이 글은 다른 분들께도 마찬가지겠지만 저와 유중이에게도 많은 감정들을 떠올리게 할 테니까요. 저는 앞으로도 우리 가족과 누나 그리고 유중의 행복한 삶을 응원하며 저 또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동안 고생 많았던 우리 유중의 행복한 앞날을 응원해 주세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를 드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